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으면 자동화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일 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괜찮습니다. 모호한 일이 좋아요. 프로세스를 AI로 짜기 어려운 거. 그렇죠.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 프로시저럴한 일들, 그 정의되어 있는 건 자동화 들어갑니다. 코로나로 바뀐 부분은 뭐 앞으로 1년, 2년 뭐 이런 기다릴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즉시 바뀌었고 이제 쭉 이렇게 갈 건데 혹시 그 빅데이터, 그 마인드 마이닝을 하면서 이거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싶은 것도 있나요? 코로나와 무관하게 네. 한국 사회의 변화는 상당히 정의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뭐 1인 가구가 늘고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 근데 그거는 단순히 1인 가구가 느는 게 아니라 사회가 독립적인 개체들의 모임으로 분화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조직이, 맞아요, 우리 맞아요. 식구가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내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선택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싸움에서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는 거고 네. 대상의 사회를 구성하는 유닛도 더 이상 패밀리라고 하는 그런 가구가 아니라 개인으로 분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나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커지면 임계를 넘죠. 그다음부터 산업이 그걸 호응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고 있네? 그러네. 한국 사회가 분화되고 있구나 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통계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혼자 먹을 수 있는 밥집, 많이 생겼죠. 혼자 갈 수 있는 노래방 이런 것들이 엄청 생기고 있죠. 이유가 모수가 임계를 넘으면 산업이 충분히 프로피터블해져요. 그다음부터는 산업이 그만큼을 준비하는 업이 커지면 다시 모수가 들어요. 이유가 혼자 사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뭐 혼자 이렇게 자취하는 분들은 어느 동네 가. 이유가 어느 동네 가면 뭐 미용실, 세탁소 다 24시간이야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디나 그런데. 다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런드리고부터 온갖 종류의 플랫폼 서비스가 그걸 돕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가 혼자 사는 삶이 가능해진 사회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팬데믹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또 있잖아요. 뭐 저출생 같은 거. 아이들이 지금 숫자가 빠르게 줄고 있죠. 근데 그것도 이미 있었어요. 통계뿐만 아니라 인구 전공하신 선생님들 보시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육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대상 자체가 좁아졌기 때문에 고급화 일어나거나 혹은 교육산업 자체가 변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성인 교육으로 움직이겠죠. 교육이. 성인 교육으로 움직이겠네요. 진짜. 우리 채널도 그 목표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저희도 성인들한테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무슨 캠퍼스, 무슨 클래스 엄청 들고 있죠. 전부 다 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가 아동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 정년기라고 했던 예전의 교육 이전, 성인 이전 교육보다 그쪽에 대한 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배우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던 생산의 기회가 이제 한계를 보이니까 다시 한번 그거를 업데이트하는 제가 얘기했던 단어는 재사회화, 리소셜라이제이션 이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먼저 간 분이 계시고 늦게 따라오는 분이 계시고 그 차이만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면 혼자 사는 사회 말고 오래 사는 거? 성인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나오냐 하면 50, 60대 분들이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내가 갖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문화 활동에 대한 것들의 참여가 높아지거나 팬덤 문화부터 소비도 늘고 있고 최근에 뭐 트로트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맞다. 트로트. 네. 엄청난 수요가 나왔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모델로서의 값어치도 엄청 올라가고 있죠. 전부 다 소비가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팬덤 문화 같은 것들도 장수에 해당하는 것들에 연결되어진 산업의 크기가 변화하는 것이 보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더 사람들이 활동성이 커지는 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교육 수준이라든지 보건 환경에 대한 게 좋아지니 그만큼 소비가 느는 것이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했던 건 아까 얘기했듯이 비대면 쪽. 근데 그거는 비대면보다는 자동화. 비대면은 방법론에서 얻게 되는 효용 같은 거고 그 원천은 뭐냐면 비대면이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화는 뭐 한국이 로봇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로봇 많이 쓰나요? AI로 연결된 것들 그다음에 또 했던 수많은 서비스들 날리지를 기반으로 했던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지적 활동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가져가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점점 더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리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머리를 쓰는 일, 그러니까 그야말로 펜을 굴리는 일도 상당하죠.
실손보험 같은 거 네. 최근에 청구할 때 어떻게 하세요? 병원 가시면 그냥 키오스크 있죠. 맞아요. 거기서 그냥 우리 환자 번호 넣으면 네. 바로 청구. 네. 그다음에 좀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 내역서를 그냥 스캔시키면 바로 나오죠. 네. 백단 프로세스로 자동화된 거예요. 예전에 그거 일을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다 받아가지고 팩스로 막 우편으로 받아보시고 대사하시고 했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조합이 없는 거죠. 제가 보험회사였거든요. 그러면 뭐 더 정확하게. 네. 요즘에는 뭐 어플로 그냥 진료비 내역서랑 찍어가지고 그 앱에 올리면 그냥 바로 청구가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일도 상당했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우리는 효율화 때문에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나눌 수 있죠. 고객도 나누고 회사도 나누고. 문제는 가운데 그 일했던 분들은 이제 잡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어떤 일을 하세요? 그랬을 때 설명을 잘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는요 심사청구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청구서하고 원장 비교하고 필드 비교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것들을 검증해서 다시 한번 보험료를 어떻게 드릴 건지 설정해요. 보험금을.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자동화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으면 자동화됩니다. 내 일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면. 그걸 디스크립티브하게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으면 자동화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일 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괜찮습니다. 모호한 일이 좋아요. 프로세스를 AI로 짜기 어려운 거. 그렇죠. 종합적 추론, 그 다음에 인지가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되고, 크리에이티브한 일. 네. 그렇지 않고 프로시저럴한 일들. 그 정의되어 있는 건 자동화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지금 다 각자 지금 무슨 생각 하시는지 저는 알 것 같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는 건가 이 생각 하고 계실 텐데, 그 일 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공부 하셔야 돼요? 일단 직업적으로는 네. 빨리 그거를 자동화시키는 숙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일을요? 네. 이유가 그 일은 자동화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먼저 해야죠. 그 일을. 자동화의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사고에 대한 것들의 출발점을 더 높게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내 현재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산을 지금 이 상태에서 빨리 상승시키는 작업은 자동화를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뭐 RPL 한다 그러면 손 드세요. 그냥 내가 할게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만드는 과정을 동참하시면 다른 일들을 할 때 그 경험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그럼요. 온대니까요. 그럼 빨리 먼저 해야죠. 내가 먼저 선수 쳐서 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 이제부터 이 일을 자동화하는 TF를 시작합니다. 자, 저요. 누가 하실래요? 하면 딱. 빨리요. 올 일은 와요. 그러면 거기 딱 들어가서 내가 그 일을 막 하다 보면 이거를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이런 절차적 업무를 그 AI 같은 걸 통해 갖고 자동화할 때 그 일을 하는 경험이 나를 또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럼요. 예. 전체를 볼 수 있고 프로세스에 대한 리디파인을 할 수 있도록 힘이 생기고 넘어서 의사결정에 대한 해안을 갖기 시작하죠. 야, 일단 그 일은 없어질 거기 대박이다.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그렇네요. 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더 멀리 보는 작업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 그 일은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만든 가치는 무엇이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면 거기에 더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상화해야죠. 제일 좋은 건 이거겠네요. 그런 일 있을 때 손들어서 들어가서 그거 일하면서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런 저희 영상도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내가 더 많은 형태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를 믿지 마세요. 회사도 힘들어요, 지금. 너무 네. 빨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진짜. 기업에 갔다 왔는데 정말 큰 기업이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해서 30년째 위기라고. 사실이에요. 그게 뭐 주가 내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일정 단계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면 더 큰 덩치의 기업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거긴 더 첨예한 발전을 해온 기업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 경쟁의 추이가 거세지면서 부가가치의 크기만큼 더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의 세련됨과 기쁨을 요구한다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실 인생에서도 선배시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이런 변화에서 내가 내 지난 사회생활을 돌아봤을 때 이런 마인드를 갖고 돌파해 나갔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내 업이랑 내 일이랑 내 직장과의 관계를 잘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업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사회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내가 뭔가 기여하는 바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내 일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나만의 어떤 수단이 되겠죠. 직장은 그거를 만드는 그런 도구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그 내포관계 내지는 네. 위상에 대한 정의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 가부장 모델과 직장이 좀 결합돼 있었어요. 네. 종신고용.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들어가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순환보직이죠. 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위계와 조직의 구성이 마치 가족제도와 같이 오버랩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회장님은 회장님은 아버지, 같고, 부장님은 사장님은 아버지 같고, 그다음에 뭐 부장님은 네. 삼촌 같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 목표를 내가 함께 만들기 위한 모임일 뿐인데 거기다 너무 많은 에너지와 잘못된 관계의 형성 자체를 투여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직장이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파트이지만 대부분일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건전하게 직장은 직장이고 내 일은 일이고 그다음에 나의 업은 무엇이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같이 된다면 행복한 거예요. 내 직장이 내 일이고 업까지 된다면 너무 행복한데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업에 대한 부분들은 변화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예전에 내 일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가치를 형성하는 작업을 다른 방편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현행화도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것들도 배워야 될 것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더 높은 수준의 가치의 기준은 선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삶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거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정확하게 조직보다 개인이 오래 살게 되었다. 그게 지금까지의 어떤 업무나 직업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재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 추구하는 가치를 행하는 수단으로서의 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터전이자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 역할을 하는 직장. 그럼 그런 것들 할 때 구체적으로 지금 해야 될 공부랄까 어떤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런 공부로 더 나의 품이 커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어디가 떠? 그다음에 어느 회사가 좋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어떤 형태의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 그건 이제 출발점이죠. 네. 산업보다 네. 삶이 먼저니까. 네, 네.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어떤 형태의 이상을 향해서 가고 있지? 라는 거는 사회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죠. 네. 더 나아가서 인류는 왜 이럴까? 혹은 더 넘어가서 우리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커지잖아요, 생각이. 네, 네. 자연스레 커지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수단이나 나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보셨다면 자연스럽게 그 이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좀 더 현명하다면 좀 더 빨리 보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수단과 목표에 너무 전도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뭐 얼마를 버는 거야? 내지는 이런 성취를 내야 되는 게 내 목표이자 나의 고울이 돼버려요, 삶에서. 그건 슬픈 겁니다. 내가 목표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숭고할 의미가 있지만 뭐 개인적 안위에 머무른다면 네. 너무나 내 삶이 가치가 제한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일깨우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먼저 공부하신 선배님들과 학자들의 깊은 공부가 정말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는 작업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공부를 빨리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빨리 할수록 또 즐거워져요. 네. 공부라는 게 정말 지혜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의 나의 진화, 나의 어떤 현행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해보시는 걸 저는 하기를 좀 권해드려요. 저 이거 원래 대본에 없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그 부사장님 쓰신 그냥 하지 말라 책 말고 네네.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책 있으세요? 너무 많아요. 진짜로. 딱 3개만. 그러니까 성국 네.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책을 읽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의 방향성이 좀 더 강화되고 깊어질 수 있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굉장히 간략하게 써주셨어요. 네.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이 어떻게 흘러가게 디자인되어 있구나. 우리가 어떤 형태의 시그널과 그 안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욕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관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열어보시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은 학자가 쓰신 책인데 실용적으로 데이터 드리븐 팔러스 메이킹을 쓰신 책이거든요. 네.
의사결정 중에서 집단 의사결정, 뭐 전기요금, 그다음에 의료보험 네. 이런 것들을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거를 누군가가 난 공부했으니까 했어 라고 했다면 각자의 생각을 모아가지고 적응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입증한 작업들을 해내시거든요. 그럼 이제 사회의 리소스 플래닝에 대한 부분도 이성적으로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욕망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신 책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은 포뮬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프로그램에서 좀 설명했던 책이기도 해요. 이거는 바라바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쓴 책인데 네. 자기계발서예요. 너무 재밌게도 물리학자가 자기계발서 쓴 거예요. 내용이 노란색 책 아닙니까? 맞아요. 성공의 공식이라고. 본적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얼마나 재밌냐면 성공을 한 분들을 분석한 거예요. 성공, 성취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그만큼의 리워드를 받은 것이라고 정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그에 대해서 성취를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했던 분들이 어떻게 성공인지를 표현해 주거든요. 재밌는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일종의 치트키 같아요. 우리 삶에서.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운이다? 이런 거 나와요. 일정한 기회가 이상되면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뽑히건 옆에 있는 사람이 뽑히건 똑같은 거다. 억울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허무하죠. 네. 사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쟁투가 커지면 모집단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차이가 미묘할 만큼 훌륭한 분들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격이 떨어지는 분은 애저녁이 없어졌고요. 남아있는 분들도 엄청난 분들이 남다는 거예요. 누가 돼도 무방하다는 거죠. 여기서 레슨은 뭐냐면 첫 번째, 그만큼의 기회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라도 성공은 필연적인 게 있다. 조건상. 두 번째, 그만큼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누가 돼도 된다면 당신은 운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 해라. 이유가 당신이 못 뽑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시도해야지 실망하고 다시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런 방식은 어렵다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이런 책 되게 많아요. 지금은 실용서 위주로 설명드렸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더 깊은 책들이 더 많죠. 뭐 수많은 진화 심리학자의 책이라든지 네. 행동경제학의 책들도 있고 네. 뭐 신화나 수많은 종교학 책들도 있잖아요. 네. 다 읽어보세요. 또 한 가지는 제 책을 네. 보신 분들이 보신 책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제 생각과 비슷한 결들이 올라옵니다. 이게 collaborative filtering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의 취향이나 선호에 대한 것들을 네트워크로 묶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더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어 한 주제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부사장님 생각하시는 행복이 어떤 걸까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행복의 학문적 정의는 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정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의 행복과 옆에 있는 분의 행복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불행은 상당히 객관적이래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빈곤하거나 아니면 뭐 가족과 친지가 아프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내가 제한된 형태의 경쟁 체계에서 자원을 못 얻게 되면 불평등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공동체는 행복할 권리를 허용하고 불행감을 막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행복에 대한 것들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형태의 주관적 안정감을 얻기 위한 노력할 건지에 대한 걸 추구하는 편이에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 여쭤봐도 돼요? 그 부사장님이 추구하는 가치. 마인드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복수형으로 마인드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한 사람의 마인드는 그의 생각을 보는 건데 네. 마인드를 보는 거는 소셜 마인드를 보는 거죠. 네, 우리 그렇죠. 사회의 합의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가 의사결정을 함께하고 이런 집단을 만들어 나가고 그를 기반으로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집단 생활을 통해서 생존했던 종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배운 거죠. 그렇죠. 떨어지면 불안감과 외로움을 느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함께 있는 건 숙명인데 그 함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는 나를 좋아할 것이고 네. 그의 좋아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출발은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건데 그걸 배려라고 부르죠. 네. 문제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아우, 오랜만에 만난 직원들이 적조했으니까 같이 소맥을 말아야지. 싫어해. 관둘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오해거든요. 네. 이거를 지난번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엇갈림이라고.
의도는 좋은데 엇갈렸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출발점이라면 그의 마음을 읽는 게 전제가 되겠네 해서 했던 게 마이닝 마인즈였어요. 저는 배려를 위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는 것들이 현재 저의 화두예요. 아. 근데 제가 좀 더 성숙하고 그만큼 더 공력을 쌓으면 또 바뀔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 이게 저의 화두입니다. 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금 한 2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접근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누구는 불편하고 네. 누구는 숨기고 싶지만 다 드러나죠. 그쵸.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된 그의 생각은 남들은 다 압니다. 네. 이걸 이제 예전에 당나라에서 관료를 뽑는 기준으로 썼던 거예요. 신언서판, 그의 풍모, 표정, 말하는 말투, 표현의 문장을 보면 그가 누군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썼던 책 제목이에요. Your every move is a message. 당신의 모든 게 메시지다. 그렇다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나를 먼저 정제해야 돼요. 그렇네요. 아니면 내가 부족함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정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수양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나만 몰라요. 네. 그리고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선한 엇갈림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걸 원하지 않는데 이걸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니까. 거기까지는 귀여운 거고요. 네. 알면서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건 사악한 거죠. 네, 그거는 그렇죠. 네. 사악한 거죠. 관계에서 출발은 너와 나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상대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겁에 질린 분들이 상대가 없이도 나 혼자 살아남아야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세요. 예, 경제적 독립,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FIRE, 굉장히 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건 고독감을 예정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필요하고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주고받는다는 부분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